네, 안녕하십니까. 외대 LD학부 석좌교수 윤동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우시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이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세계의 어떤 경제 위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하에 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저는 그것이 북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검정색의 백조가 보일 것입니다.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검정 백조가 있는 셈이죠.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들은 백조는 하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검정색 백조가 나타나는 현상을 블랙 스완 현상이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합니다. 이 한반도에 있어서 그런 블랙 스완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반면에 국제사회는 냉전이 붕괴가 되면서 그 공산권 세계가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가운데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때로는 한국이, 때로는 미국이, 또는 육자가 나서는 그런 회담체를 통해서 북핵을 막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이 그런 체제 생존을 위해서 방어적 목적, 수세적 목적에서 핵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주는 방향으로 해왔죠. 그래서 이 적대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또 일본과 그런 수교를 할 수 있는 길도 생각을 했고, 또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 경제 지원 패키지도 담았고요. 심지어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수를 포함한 중류를 제공하고 그런 포괄적인 어떤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함으로써 체제 생존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차례 이상의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죠. 남북 간에는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고, 또 그 미국과 북한 사이는 19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2005년에 9.19 공동성명, 또 2.13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이런 종국적인 해결을 담은 합의가 이행된 적이 없죠. 결국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느냐를 두고 우리가 체제 생존을 위해서 개발한다는 국제사회의 이 전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김일성 주석의 사진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1965년에 함흥군사학원이라는 것에서 개원연설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함흥군사학원 개원연설에서 이 함흥군사학원이라는 것은 특수무기를 제조하는 엔지니어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로켓, 핵이죠. 이 개원연설에서 김일성은 또 한 번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 제국주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할 것이다.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거리 로켓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연설을 했을까요? 바로 이 한국전쟁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거의 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낙동강에서 그 진격이 저지당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오키나와 괌에 있는 기지로부터 흔히 얘기하는 유엔군이죠. 미군이 부산 교두보를 통해서 물밀듯이 들어와서 낙동강에서 북한군의 침공을 저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북한은 적화 통일에 실패하게 되는데, 결국 그 김일성의 생각으로서는 그 한국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이 개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거리 로켓을 통해서 장거리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겠다. 특히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 오키나와 괌에 있는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거의 50여 년에 걸친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3, 4년 전인가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쏴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바로 광안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탄도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구경하는 장면인데요. 아버지 김정일이 거의 17년, 16년 동안 17발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도 어려워졌는데 2012년 이후에 거의 80발에 달하는 각종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흔히 하는 나이트클럽에 있는 미러볼이 아니라 5번째 핵실험에 사용했다라는 바로 그 핵탄두입니다. 총천연색의 핵탄두인데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볼 수 있는 총천연색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실험을 그 도로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 미사일이고요. 이제 심지어는 저렇게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미사일이 나오는데 저것은 화성 14호라는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5차 때 핵실험했던 탄두와는 다르죠. 5차 때 실험 탄두는 동그란 모양이었는데 6차 핵실험 때의 핵탄두인데 이것은 땅콩 모양입니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수소폭탄이죠. 그래서 폭발력도 한 15배 정도 크게 나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7년 11월 말에 북한이 거대한 미사일을 보였습니다. 이 화성 15라는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을 실험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수소폭탄 실험, 그 다음에 이어서 화성 15 실험 발사에 성공한 직후에 북한은 예상대로 평화공세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창 올림픽 회담 참가를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용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기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북한은 과연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냐? 저는 북한이 많은 연구를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이외에 3개의 나라가 핵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핵 보유한 나라들을 보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입니다. 실패한 나라들도 있죠.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모든 것이 결국 대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게 자신의 핵 보유가 미국한테 위협이 되지 않고 이것을 설득한 나라들은 성공을 한 반면에 그러지 못한 나라는 실패를 했죠. 지금도 이란도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대미 관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결국은 이 핵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 보유에 대한 무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또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의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한은 굉장히 기민하게 그 평화 공세를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의談判을 앞두고 남북 관계도 이렇게 진전시킨 바가 있고요. 또 이어서 한 6년 이상 거의 냉각 상태에 있던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결국 싱가포르에서 그 역사적인 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성사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 결국은 미 본토까지 달하는 ICBM 그리고 이 핵 무기를 제3자 테러리스트에게 이전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절대 위협에 처하지 않게 하는 대신에 지금 갖고 있는 핵 보유를 묵인해달라는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협상의 구도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노이에서 실패하게 되죠. 하노이에서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트럼프 앞에 그 김정은은 영변 대신에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그런 구도로 가게 됨으로써 결국 협상이 결렬되게 됩니다. 물론 판문점에서 이런 또 한 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했던 협상 구도가 헝클어지게 되고 그래서 북한은 다시 한번 이 미국과의 협상 구도 속에서 또 한 번의 강경책을 내세우게 되죠. 특히 미국의 대선 국면이 진입함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 도발을 할 가능성, 개연성이 지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은 그 작년서부터 거의 30여 차례에 달하는 각종 탄도미사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험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중에는 한반도의 전역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최신형의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최신형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모방한 형태로 이런 실험을 단행하고 있고요. 이런 미사일은 사실은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과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발의 미사일이 사실 거의 비슷한 미사일입니다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고 가운데 있는 미사일이 바로 한국의 현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 세 가지 미사일을 보면 그 공통점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대형 방사포 실험도 연이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3월 달에도 이런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북한 체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 주변에 권력 주변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특히 북한에서의 조직 지도부는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결국 체제를 감시하고 당을 관리하는 조직인데 거기에 이만건 조직 지도부장이 아주 공식적으로 해임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저 왼쪽에 있는 분이죠. 이만건 씨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이 윤경린이라는 호위사령관입니다. 호위사령관을 우리로 따지자면 이 대통령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이 최근에 처형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성건이라고 하는 이 군 출신입니다만 그 통전부 인사였습니다만 이 사람이 일거에 그 외무장관이죠. 외교부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외교와 관련되지 않은 이성건 씨가 느닷없이 외무상으로 지금 발탁이 됐는데 이분은 우리 지난번 그 평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기업인들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는 그 냉면반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김정은 주변의 권력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성건 같은 그런 전혀 외교와 관련 없는 사람을 이렇게 외무상에 발탁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북한 핵 문제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동해에 머무르면서 이 새로운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그 새로운 형태의 전략무기 아마도 ICBM급의 그런 도발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이 얼마 전에 발사했던 최신형의 잠수함 발사한 미사일인데요. 이러한 실험이 또 한 번 재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과연 한반도 상황이 어디로 흐를 것이냐 또 다시 미 북 간에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미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 단 한 개의 북한의 핵무기도 단 한 개의 미사일도 심지어는 어떤 미사일을 갖고 있는지 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신고도 없었고 이 핵시설도 동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정보당국의 평가에 의하면 북한이 약 50에서 70개에 달하는 핵탄두 그 다음에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1000여 발에 달하는 각종 미사일 그리고 매년 12개 정도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코로나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블랙스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우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에 따라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